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현선입니다. 우리가 주간 스터디가 이제 1월 말까지니까 한 3분만 더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국가별로 만나서 그때는 그냥 회장님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 같네요. 뭐 인물을 다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때 자세한 얘기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정관희 노무사님께서 인사 실무에 대한 부분들 하실 거니까 멀리서 오시긴 안 오신 것 같아요. 광주에서 오셨대요. 다행히 걱정을 많이 했더니.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희롱 관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해고 부분, 퇴직급여 부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롱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성희롱 부분이 너무 민감한 문제죠. 그 다음에 성희롱하고 횡령 부분이 문제가 되면 대부분 용서받지 못해요. 밖에서 성희롱 부분으로 해고를 당했다, 횡령으로 해고를 당했다, 금품 부분 이 두 가지로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문제로 해고가 됐거나 징계를 받았을 때 근로자 이기는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자문회사가 저기 임실에 있어요. 임실에 있는데 거기 있는 회사는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해서 재가센터라고 해서 집에 계시는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꽤 한 50명 이상 가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많은 건이 있었는데 성희롱 사건이 문제가 됐어요. 특히 이제 사업주가 노인이신데 성희롱의 가해자로 몰렸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성희롱 피해자로 한 3명 정도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나머지 이제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요즘도 굉장히 뜨거운 또 주제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노인들이 좀 관리 부분이 젊은 사람들하고 호흡을 잘 못 맞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가서 보니까 오히려 또 노동자 대표라고 해서, 근로자 대표라고 해서 노동조합 비슷한 거, 노동조합은 아니에요.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몇 사람이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성희롱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회사는, 결국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 했다고 해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그 명단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명단이 중요한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주도 반드시 그 명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희롱이 문제가 됐을 때 실제로 노동부에서 크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건이 들어와도. 그러다 보니까 예방교육을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과태료를 때리는 쪽으로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그 예방 일지에 사업주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사업주가 안 들어가고 제가 다시 교육한 적도 있습니다. 강주에 있는 병원인데 그때 원장님이 바쁘다고 교육을 안 받고 사인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과태료를 때린 건 아니고 노동부에서 사업주 명단이 빠졌다, 교육을 다시 해라 해서 제가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을 사진을 찍고 증빙 자료를 보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성희롱이 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성희롱이 되느냐.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아까 어떤 분이 농담을 하셨는데 피해자의 의사가 일단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희롱으로 인해서 일할 맛이 안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성희롱의 유형을 환경형 성희롱, 그 다음에 조건형 성희롱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성희롱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이제 물론 교과서도 내용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도 이게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에 워낙 크게 나왔으니까. 옛날에 그 여자 선생님에게 회식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들이 있었죠. 늘 하던 말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다.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한테 강요를 해서 교장 선생님께 또 술을 따르도록 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성희롱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정도 뉴스가 나올 정도면 당연히 성희롱이 됐습니다. 성희롱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다 모든 국민들은 성희롱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근데 대법원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는 성희롱으로 봤는데 대법원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그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러 다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이 문제에 우리가 민감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성희롱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꼭 그 가해자가 요즘은 꼭 그 남성인 것도 아니죠. 여성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직장 원래 이제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범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범죄인데 그 친밀감 표시하고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친밀감의 표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는 굉장히 불쾌하다. 그래가지고 성희롱 문제가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사건을 보면 우리가 다 성희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희롱이 아닌 사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사례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병원 사건인데요. 병원에서 이제 아마 고층 빌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여직원하고 신참 여직원하고 고참 그 부장급 남성이 만났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장이 여직원한테 여직원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그때 이게 들고 있는 게 신문지였나 봐요. 신문지로 엉덩이를 툭툭 때렸어요. 툭툭 때리면서 인사 좀 하지 그랬단 말이죠. 이 사건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되신가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물어보면 다 성희롱이 된다고 그럽니다. 왜 엉덩이를 때리냐는 거죠, 그걸로. 응? 근데 결론은 성희롱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도. 그래서 이게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이 로비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성희롱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면서 신문지로 때리면서 신문지로 또 때렸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가 그런 의도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희롱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모든 걸 다 성희롱으로 잡아서 이제 몰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성희롱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당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잉되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은요, 반드시 그 법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죠. 아, 저분이 행복한 모양이다. 아까 말한 대로 불쾌해야 성희롱이 되는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 저분이 행복한 모양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불쾌하다고 하는 의사표시, 그 법의 의사표시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러고, 두 번째는 그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면 증거를 꼭 잡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 요즘 발뺌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즘은 진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시정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오히려 성적인 농담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친밀감의 표시를 이고 직장 내 업무 효율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성적 농담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밀감의 표시로 한 것들이 이런 성희롱의 가해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실무적으로 알 부분은 이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성희롱 사실이 발견이 되면 사업주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해고부터 해서 뭐 주의 조치까지 있는 거니까 그 성희롱의 정도에 걸맞는 징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가 됐을 때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희롱의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다른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경우, 이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성보호 관련해서 많은 제도들이 있죠. 하도 바뀌니까 우리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간단히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성보호와 관련해서, 볼까요? 자, 모성보호 관련해서, 임산부, 모성보호와 관련 내용을 보면,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의 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제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게는 야간 휴일 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로자가. 그리고 2시간 단축분의 임금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혹시 최근에 안 바뀌었나요? 저도 바뀌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은 안 나오죠. 임금은 안 나오는데 국가에서, 휴직 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고, 출산 전휴가 있죠. 산 전후 휴가라고 해서, 옛날에 9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명의 아이를 낳을 때는 120일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90일 중에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이제 사업주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달째 것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죠. 다 주는 게 아니라. 2달째는 유급이니까 사업주가 지급을 해줘야 되고, 3번째 달 것은 이제, 국가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한계가 있습니다. 다 주는, 여기 있네요. 올 20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고 부분 볼까요? 해고 부분. 해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법상의 분쟁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이 해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 23조 또 24조에서는 해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사용자의 인사명령이나 처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함부로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정당한 요구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 해고와 관련해서 또 해고 예고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고 예고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아니지만 아까 말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그 다음에 사직의 의사표시에서 차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빠진 거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관계의 종료를 보면 크게 합의해지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표시로 우리 끝내자 해서 하는 게 합의해지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자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갖고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죄로 하는 것이죠. 이게 해고인데, 해고의 종류에 이제 징계해고가 있고 통상해고가 있고 경영상 해고가 있습니다. 징계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하는 게 징계해고고, 통상해고는
실무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통상해고예요, 사실은. 이제 꼭 누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변호사를 채용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변호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로서의 어떤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해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상해고예요. 그리고 통상해고를 할 때는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징계해고 절차를 보면 뭐 절차적 규정이 어떤 그 변명의 기회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걸 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을 받는데 통상해고에는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통상해고를 너무너무 모릅니다. 잘. 아까 의사를 또 채용했는데 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을 잃어버렸다 할지 아니면 의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할지 그랬을 때는 해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상해고고요. 이제 경영상 해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회사가 너무 어려울 때 하는 게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고 우리 근로기준법 24조가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정년이 도달하면 당연히 끝나죠. 그 다음에 정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정년을 꽉 채워야 됩니까? 지금 정년이라는 기간에 그 1년을 채웠을 때입니까? 아니면 도달했을 때입니까?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우리 대부분 판례는 도달시예요. 그러니까 정년이 60세 그러면 59세까지 하는 거예요. 59세 마지막 날까지. 60세 그 1년을 채우는 게 아니고 딱 도달하면 끝나는 게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또 많은 데는 연별로 이렇게 특별 규정을 해놨다면 그때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기에 근로관계가 정년이 도래하면 6월 말일자리 끝난다 할지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때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도래 시에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기간 만료도 이게 쟁점이 진짜 많은 데가 또 계약기간 만료죠. 계약기간의 만료와 관련해서는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빠지면 다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파산. 사용자가 아예 이제 어떤 고용할 상황이 안 되고 문을 닫게 되니까 이때는 또 계약 경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그 다음 해고를 보면 우리 근로기준법 23조가 해고 금지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나서 구 30일간 해고 못한다. 그 다음에 산전 후에 휴업한 기간과 구 30일간 해고를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해고를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있어요. 산재를 통해서 요양을 받고 있는 동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기간이 원래 기간제 근로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중간에 산재 요양을 받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요양기간까지 고용이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때로 끝나는 건지 또 그럴 때 산재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대로 끝납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많이 헷갈려요. 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끝나고 근로자는 계속해서 산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고 예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고를 시키려면은 미리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를 시킬 때는 이제 한 달분의 수당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해고 예고 제도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전에 뭐 이혼 판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법조문이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해고 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해고를 할 때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야 되죠. 형식적 요건으로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 예고의 예가 이제 더 중요하죠.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짜리, 3개월 미만짜리를 해고시킬 때 해고 예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늘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전달을 받으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해고 예고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예고를 지킨다고 해서 정당성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당성 판단하고 예고 판단은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싼 사람도 해고 예고를 안 했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고 예고는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면 해고가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성하고 따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아닌 경우, 이런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해고 예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 회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용어로 정하는 경우. 이게 그냥 단순히 말하면요, 근로자가 파렴치한 일을 했을 때, 회사 물건을 빼돌리거나 팔아먹거나 걸렸을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납품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가져온 경우,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을 임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장의 정보들을 빼내서 이렇게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이런 식으로 공금을 착복하고 배임 횡령 등, 그 다음에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는 경우,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했을 때는 해고 예고가 필요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해고 예고에서의 사유고, 해고의 정당성은 또 따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까 이제 해고 예고를 안 하고 즉시 해고를 할 때는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때 통상임금으로 주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주면 되니까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 개념이 있는 거예요. 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이고, 근로의 대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평균임금인 것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근로를 하기만 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1년에 한 번 나가든 3달에 한 번 나가든 매달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실무적인 쟁점이었는데, 요즘 한물 갔어요, 그것도. 통상임금 갖고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금호타이도 그러고 기아자동차도 그러고 엄청난 돈들이 근로자들 손으로 들어갔죠. 통상임금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그런데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이에요. 그래, 아마 제가 해고 예고 수당, 통상임금 소송으로 근로자들 손에 쥐어다 준 돈이 100억은 될 거예요. 제가 받아준 돈만 해도. 물론 변호사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많냐면, 대부분 이런 사건들은 노조더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사건 대부분 공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들은 1심에서 주면 다 거의 다 줍니다. 대전 사건도 제가 거기 한 군데만 해도 한 50억이 넘어갔어요. 2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갔고, 전남개발공사나 환경관리공단이나 몇 군데 전남에서 강주에서 일어났던 공기업 노조 사건들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거의 끝물이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업 노조에서는 지금 공무직 차별이 지금 쟁점이에요. 공무직 차별이라고 있어요. 그런 법이 쟁점이다. 통상임금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해고 예고 수당을 줄 때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그랬죠. 소정근로의 대가니까 주 40시간제 하에서는 209로 나눠야 돼요. 원래 기본급식으로 250을 준다. 그러면 209로 나누면 통상일당이 나오고, 통상일당에다 30일비를 곱하면 이게 통상 월급이 나옵니다. 이걸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단시간 근로자들도 일단은 일주간의 근로시간을 보통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도 당연히 이제 일일의 소정 근로시간에
단시간근로자에다가 시간급을 정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일일의 소정 근로 시간 수는 그 단시간 근로자의 4주 평균이니까 그냥 한 주, 4주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 한 주간에 그 소정 근로 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 일수로 나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6일 동안 30시간을 일한다고 합시다. 근데 보통 근로자는 5일만 해요. 그러면 30 나누기 5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단시간 근로자가 6일 근무한다고 해서 6으로 나누면 안 되고. 그래서 30 나누기 5로 나눠서 소정 근로 시간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교재도 뒤에서는 틀려놨어요. 노동부가 만든 교재도 뒤에서는 또 틀려놨어. 딴 데서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곱해서 시급으로 해서 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일단 그 40시간을 하는 근로자는 시급 곱하기 8해서 일당으로 주면 돼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다가 또 30일 곱해서 주면 되는데 6시간 근무자들 예를 들면 그 청소하신 분들이 지금 며칠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6시간을 하고 5일 근무한다. 그러면 30시간을 하는 거죠. 30시간을 3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 통상 근로자가 하는 일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 단시간 근로자 일수로 나눈 것이 아니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노동부 가면 참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이해가 가는 사건이죠. 폐업으로 인해서 해고 예고가 위반 사례가 있는데 사업장 부도로 인한 경우 예고에 그 예고가 가능하니까 처벌받지 않고 끝낼 수 있다.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안 해고 예고 기간 중 자진 퇴사한 경우 자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사업주 B는 직원 C에게 2주 후에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 C는 기분 나빠서 다음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진 퇴사하고 나서 해고 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자 2주 후에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일단 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하고 해고 예고는 늘 따로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 해고는 정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무단결근을 해버렸으니까. 무단결근이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가버리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나온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왔다. 계속 그 말 떨어지자마자 2주도 안 채우고. 그럼 해고의 정당성 부분에서는 사업주가 이기기가 쉬운데 해고 예고를 안 한 건 맞으니까 한 달 전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를 봐보는데 그 중요한 말이 하나 빠졌어요. 기간제 근로자. 지금 이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간제법이 그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어떤 총 기간을 2년까지만 가능한 걸로 하고 2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날부터 무기직 간주예요. 뭐 당사자 의사도 필요 없어요. 무기직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단서가 또 중요하죠. 뭐 이러저러 할 때는 2년을 초과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령자들은 또 4조 1항 단서에 나와요. 고령자들은 무기직 전환이 안 된다. 그럼 고령자가 몇 살이냐? 그래서 준고령자가 55세니까 55세만 넘어도 기간제법에 의해서는 무기직 전환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간제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례법리가 중요해요. 판례법리.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크게 판례법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지만 사실상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죠. 이게 연세대 시간강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시간강사들을 6개월 단위로 계속 근무를 해왔거든요. 5년, 6년, 7년 해왔는데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회사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 원래 6개월짜리니까 이제 끝났다 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기간제 계약을 해왔는데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갑자기 그 기간 만료 통보를 보낸 것은 해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부당해고다. 라고 했던 판결이 있고 그 법리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계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실 때 3개월짜리 계약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3번, 4번 계속. 이거 기간제 근로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많이 한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6개월 통으로 하거나 1년적으로 통으로 한 게 나서요. 3개월씩 잘라서 하는 것이 오히려 3번, 4번 가버리면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판단되기가 더 쉬워요. 사례에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게 형식에 불과한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의 정함이 형식까지는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문제된 게 갱신 기대권이 거기서 나와요. 기간의 정함이 형식까지는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나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의 그동안 근로 그 행태를 봤을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를 했을 때 그때는 해고를 유추 적용해서 해고에 유추 적용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이유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차이가 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때도 정당한 이유까지 필요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더 넓어요. 더 넓게 사용자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정당한 이유는 더 까다롭고 그래서 수습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은 의미가 있는데 갱신 기대권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갱신 기대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만 되면은 갱신 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정당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하고 정당한 이유가 구별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잘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쉬운 말로 또 노동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그냥 너무 성향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보면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물갈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의원들이 물갈이가 될 때가 있고 특히 이제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정부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노동위원회.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근로자들이 다 이겼어요. 초창기에는 진짜 그랬어요. 요즘은 많이 이제 물갈이가 됐고 또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약간 보수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다룰 때 공익위원들이 누군가를 보고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냐면 거기 3명이 와가지고 판단 내리고 가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놈을 가서 다시 서울에 가서 뒤집어 오기는 세종시 가서 뒤집어 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15%밖에 안 돼요. 제가 1년에 몇 개씩은 뒤집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뒤집어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체 통계를 보면 한 15% 정도나 뒤집어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거의 싸우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 그 뭔가 자기의 신념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공익위원은 거기에 공익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지 당신 개인의 신념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신 개인의 신념을 말하려면 그 자리를 나오고 밖에 가서 떠들어라. 내가 공개적으로 싸운 적이 있어요. 싸우면 무조건 우리가 피해보죠.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니까. 근데 워낙 열받으니까 그런 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법에 대해서 안것 같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그 오신 분들이 이제 뭐 교수님이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쪽도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제가 몇 년 된 사건인데 전북에 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변호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전북에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막 노동운동도 열심히 하신 분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어느 정도 형편이 없냐? 정리해고하고 징계해고 구별을 못해요. 세상에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 변호사가 딱 다 잡고 있고 옆에 그 전북대 로스쿨 교수들은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객소리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 정도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 소양은 갖춰갖고 거기 앉아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제가 원래 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거의 던질 뻔했어요.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지금 앉아 계신다 저하고 거리가 많이 안 떨어져 있거든요. 공익위원들하고 우리하고. 근데 워낙 흥분해가지고 이거 던져버릴 뻔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약간 비전공자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가 아닌 사람이 오면 다 감안해서 들은데 자기가 전문가라고 막 목청 떠들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 전북에서 다 먹히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제가 그때 사용자 사건, 학교 사건이었어요. 했는데 졌습니다, 결론은. 졌고 대법원까지 가도 졌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졌는데 다시 복귀를 이제 또 시켰거든요. 2차 해고를 또 해요. 사실 이제 이게 좋은 것은 아닌데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정을 내리다 하더라도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하더라도 사업주하고 근로관계가 있다라고 그걸 관계를 맺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나 그냥 돈으로 때울란다 하고 복귀를 안 시켜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간접관계를 통해서 하루에 뭐 얼마씩 지급해라 고용 안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그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지 둘이 고용관계가 있다라고 단정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는데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3개월짜리 계약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수습계약 한 번만 하고 이제 쭉 가야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권해드려요. 어차피 세상이 험하니까 3개월 수습계약을 하시고 아니면 3개월 그냥 계약만 하시잖아. 수습계약 달 필요 없어. 그냥 3개월짜리 계약만 하시고 그 다음에 9개월에서 1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또 1년 맞춰주면 벌써 걸을 수 있는 게 2번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기직 전환을 시켜야죠. 미리는. 아니 사람 일자리 갖고 장난하는 사이는 아닌 거죠. 사실은. 일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어떤 가정과 그 사람하고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3개월짜리 했다가 9개월짜리 했다가 또 12개월 했다가 2년 지나면 또 나가러 가고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게 제 기억에 이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입법론을 가지고 다투어졌어요. 우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사유 제한을 할 것인가 기간 제한을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뭘로 가고 있죠? 기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사유는 불문하고 2년까지만 써라. 2년 지나면 무기직 전환시켜라. 예외조항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그냥 이렇게 팽배해져 있고 근데 그걸 또 사업주만 탓할 수도 없어요. 보니까. 왜? 해고시키기가 또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해고를 제대로 시키려면은 사업주와 보통 사람 생각으로 해고하면 다 부당해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또 우리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해고를 제대로 시키려면. 그래서 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걸 전제로 해서 고용의 유연성은 확대가 돼야 됩니다. 사회안전망이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야 오히려 비정규직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 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닌 사람 못 잘라요, 지금. 사람 자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간제를 지금 남용하고 있는데 그 남용 기간제를 그 잘못해서 오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간제법 나오기 전부터 규제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 하잖아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라고 게 있어요. 파견 근로자는 뭡니까? 원래 보통 근로자들은 나를 고용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나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하고 월급 주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용과 사용이 일치되어 있어요. 근데 파견 근로자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을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근데 이 일은 갑 밑에 가서 해요. 그리고 월급은 을한테 받아요. 갑한테 모든 지시명령 일은 하면서 을한테 돈을 받는 게 이게 파견근로예요. 이런 파견근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도.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다른 우리 기아현대도 그렇고 다른데 대부분 대기업 사업장에서 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해놨어요.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도급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자기가 직접 해야 돼. 쉬운 말로 갑이 을한테서 도급 계약을 맺어놨는데 을들이 근로자를 써서 갑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다 도급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러면 진짜 도급이 되려면 을이 모든 자기 근로자들 지휘명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는 갑이 지휘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을은 사람만 대주고 있고 쉬운 말로. 네? 을의 실체가 없어요. 건불이에요. 건불 다. 바지사장 쉬운 말로. 그래서 이 파견법은 이제 법이 굉장히 셉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것을 아주 예외적으로 거기는 사유 제한이 있어요. 예. 업종이 제한되어 있죠. 34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넘어가면 갑의 근로자로 옛날에는 간주했어요. 갑의 의사하고 갑소속 근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갑소속에서 2년이 넘어가면 그 갑과 을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그 근로가 계약 관계가 있는 걸로 간주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2007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갑은 을한테 이제 을 소속 근로자가 20A를 하면서 20A한테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 고용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판례도 우리가 그냥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이라고는 하지만 옛날에 간주 조항이 있을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갑의 근로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근로자라고 하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 이런 지휘 확인 소송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갑이 어찌됐든 간에 너는 내 근로자라고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갑이 20A한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작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걸 부작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부작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라고 하는 소송을 하고 있고 이런 소송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다. 사용자가 갑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부작위 그 확인 소송이 승소 판결이 되면 판결이 나오면 의사표시를 한 걸로 봐요. 그때 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지휘 확인 소송이 아니라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임금 차익 청구예요. 아까 대기업 갑의 근로자로서 일하는 사람하고 대기업 하청업체 의뢰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임금 차익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 있는 그 K사도 사용자 측에서는 김현장, 태평양 다 동원해서요. 근로자 측이 다 이겼습니다. 근로자 측은 크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 노조가.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민주노총 아니고 다른 쪽을 좀 지원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너무 많이 이겨본 게 문제였어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청소나 그다음에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나 그다음에 또 물류라고 해서 이게 실어 날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특히 청소하고 경비 이런 부분들은 파견이 실질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도급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이기다 보니까 이제 진통이 있었고 지금 고등법원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지금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월급 다 주마. 차액 그동안. 대신 이자 받지 마라. 근데 지급의 형태를 1호금으로 해주마. 예. 4대 보험 내야 되고 복잡해. 돈이 너무 많이 뜯겨요. 사업주나 근로자나. 그러니까 1호금 형식으로 하면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조금만 받으면 돼. 그 대신에 너는 근로자는 이자를 포기해라. 거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레 이게 11월 달에 판결을 잡아놨다가 모레로 연기했는데 모레치도 또 연기가 될 거예요, 아마도. 왜 그러냐면 협력업체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협력업체하고 그 본조하고 그 계약관계가 12월 20일 날 끝나요, 올해. 이게 그 안에 싹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회사가 너무 늦게 나섰어. 더 빨리 나섰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합의는 이루어졌어. 임금 다 준다는 걸로. 차익을 준다. 그리고 다 안 되고 본청 근로자 시켜준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물류나 막 이런 부분. 회사, 그 대기업 입장에서 물류는 아닌데 그런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물류도 없고, 여기는 설계를 잘못했거든.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물류는 파견으로 인정을 못 받았을 건데, 본청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여기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청소나 파견, 경비, 이쪽들은 사실 좀 힘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남아져 있는데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비정규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에 기간제가 있고 파견이 있다. 기간제는 이제 기간 제한 2년까지 하다가 그 예외 조항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설령 기간제법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 판례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근로자들을 많이 함부로 해고를 못 시키게 만들어 놨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파견 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래서 파견이 아닌 양, 도급으로 위장을 해놨어요. 위장. 그래서 위장 도급이라고 그래. 근데 실질을 봤더니 파견이요. 그것도 불법 파견이요. 그러니까 파견법을 거기다 내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주제가, 야, 너는 위장 도급이고 실질이 파견이고 그것도 불법 파견이다. 그러니까 고용 의무가 있다. 고용 의사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 차익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것을. 네, 그런 일들이, 이것도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아현대 자동차만 해도 그 3만 명이 문제가 돼가지고 2만 몇천 명이 다 됐어요. 나머지 소송에, 그러니까 중간에 대부분 보면 중간에 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지면 꼭 사용자와 협상이 들어와요. 제가 6년 전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일을. 그때 노조 조합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랬어요. 오늘 무조건 이긴다. 왜? 아니, 고속도로처럼 길이 쫙 나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를 안 하면 이긴다. 제가 그 사건을 할 때, 입으로는 타이어만 내가 다 만듭니다. 입으로는 지금. 노조하고 1년 넘게 스터디를 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1년 넘게. 이걸 알아야 싸우거든요. 근데 한국 타이어는 노조가 졌어요. 한국 타이어는. 왜 졌느냐? 연구를 안 하니까. 민사소송은요, 다른 사건 필요 없어요. 내 사건에서 내가 증거 못 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를 주장하고 거기에 걸맞는 증거를 풍성하게 갖다 내줘야 돼요. 한국 사건은 져갖고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같은 타이어 사건인데 한국 타이어는 져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체증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크게 보면 고용 불안하고 임금 차별이에요. 근로조건 차별이에요.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제법에서 2년 지나면 무기직 전환을 시켜놨고, 파견법에서 2년 지나면 직접 고용 의무 조항을 더 넣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 차별시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정규직을 이유로 근로조건 등을 차별했을 때는 시간 많이 걸리고 돈 많이 드는 법원 말고 노동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엄밀히는 이제 광범위하게 이게 이렇게 사회 곳곳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넓히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지 않는 한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제도 볼까요? 퇴직연금 제도, 퇴직급여 제도죠. 퇴직급여 안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자, 퇴직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제 1년 미만은 발생 안 하죠.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 안 나오죠. 연차 안 나오죠. 퇴직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알바를 쓸 때 14시간 쪼개기 계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15시간이 되는 순간 연차, 퇴직금, 주휴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법을 지키는 게 낫죠. 차라리 안 주고 싶으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싶어도 그런 것이 무사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시급을 2만 원 줘야 교육 온다네요. 알바생들 구하기 어려워서 서울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플랫폼으로 다 모든 이제 근로자들이 흡수가 돼버리다 보니까 일반 자영업자들이 그 근로자들을 구하기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은 지금 뭐 8천 얼마에도 시급을 2만 원을 줘야 온대요. 이 정도로 지금 그 플랫폼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으로 다 쓸려 가버리다 보니까 실제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을 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 근로자를 얼마나 또 구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오늘 낮에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고려인마을 가고 9건을 상담했거든요. 9건. 한 2시간 사이에. 9건을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원래 필리핀인은 그 대상이 아닌데 목사님이 하도 이제 도와주라 해서 그 도와주고 다 해결을 했어요.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도 보면 다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짠하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손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 또 아니야. 회사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주고, 거기도 보니까 거의 죽을 사람 살려놨는데 회사를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이제 강주에서 또 당하고 강주에서 해결해 줬는데 또 어디 그 충청북도인가 어디에서 또 당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 사장하고 통화했더니 2년이 지나긴 지났는데 퇴직금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근데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죽을 사람 자기가 살려놓고 대학병원 다 가고 했는데 그때 실비보험이 들어놓은 있어 보험을 찾아줄 곳이 있다. 그래서 그럼 보험금 잘 찾아주시고 퇴직금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손을 띄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쓰고 싶어요. 그 사람을. 사람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우리가 우리 노동법상으로 퇴직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그리고 15시간 미만 또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 파면 조항이 있어요. 파면. 공무원들은 파면이 있어가지고 해고가보다 더 무거운 게 파면이란 말이죠.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도 깎여요. 근데 일반 근로자들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하고 또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를 봤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 거기서 까불 수는 없고, 일단 임금은 다 주고, 임금이 퇴직금까지 포함하죠. 임금 다 주고 추후에 소송을 해서 받던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1년에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에요. 사후적 개념이죠. 임금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다른 말로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 31분이니까. 그리고 퇴사할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는 5년 근무했는데 월급이 계속 올라갔다. 그럼 퇴사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5년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근로 기간이 이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제 계속 근로 기간, 지금 우리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위탁 관리를 할 때, 이게 고용업체가, 회사가 바뀔 때 다 끊어져요. 고용승계가 되지 고용승계라고 하는 특약, 회사 간에 특약을 해야만이 연결이 돼요. 그게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이게, 말이 많았는데, 위탁업체의 변경은 고용승계가 아니고 영업양도도 아니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게 꽤 오래전에 나온 판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회사한테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한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딱 잘라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공기관, 광주시청에 이런 데는 원래 광고를 할 때부터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들을 위탁 경영을 하는데, 그때 채용 광고를 낼 때, 그 다음에 위탁 계약을 할 때부터 고용을 승계하도록, 그래서 가장 간부 한 명이나 대표자만 바뀌고 다른 근로자들은 다 승계하도록 특별 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민간 회사에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려면 새로운 회사한테 어떻게 우리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용 승계가 된다면 당연히 그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제외된다.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기간도 제외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퇴직금 산정할 때는 이제, 자, 봐보세요. 365일 곱하기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계속 근로기간. 만약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365일이라면 분모하고 분자를 소거해버리면 평균임금 곱하기 30일이니까 대략 한 달치 월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퇴직연금제도는 이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죠. 자, 중간 정산 형태하고 똑같은 게 어떤 거죠? 실질적으로 똑같은 게 DC형이에요. DC형은 이제 사업주가 요즘 선호하죠. 해요. 월급은 오르더라도 그때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자는. 그러면 연금을 운용사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도 근로자목, 손해가 나도 근로자목. 사업주는 그때 주고 잊어버리죠. 그래서 올해 200이면 200 기준으로 해서 퇴직연금에다 납입을 해주면 끝나요. 내년에 250으로 올랐다. 그럼 그때 250으로만 주면 되죠. 근데 DB형이나 퇴직금 제도는 퇴사할 때 그 임금을 가지고 평균 임금을 구해서 전 기간을 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퇴직연금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DC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안 되는데 근로자가 요구를 하고 사용자가 동의를 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될 때 세 가지 요건이 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공기업 다닌 사람들, 회사 다닌 사람들 다 퇴직금 타다가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어디다가? 주식에다가. 그래가지고 다 망해버렸더라고, 내 친구들 보니까. 근데 공기업이 뭐 이거 다 필요. 왜 그러냐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도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얼른 가져가라고 막 재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서류, 뭐 요청서 넣고, 동의서 넣고 해가지고 다 줘버리고, 그럼 갖다가 주식해가지고 거의 다 그냥 다 말아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의 어떤 생계 수단의 취지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퇴직금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니까 다시 나중에 퇴직금을 제대로 줘야 되고 중간에 준 것은 이제 부당이득으로 근로자는 반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언제 목돈 들어갑니까? 집 살려면 것도 목돈 들어가죠. 집 살려면. 그 다음에 이제 전세금. 서울 같은 데 워낙 많으니까 전세금. 6개월 이상 병원에 누가 입원한다 할지, 뭐 파산을 받아버렸다 할지,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가 우리가 허용되고 있잖아요. 정년을 원래 연장하면서 그 연장된 기간만큼 대개 정년이 끝나기 한 3년 전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를 해온 지 꽤 오래됐죠. 그러면 대부분 그때는 임금이 다운돼요. 다운되니까 임금 피크일 때 그때 퇴직금을 싹 받아버리고 다운된 것은 따로 계산하자.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벌써 20년 전에 그 임금 피크제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논의가 되는 건 한 10년 후에나 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20년 전에 임금 피크제를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현장에는 한 10년 후에 나오더라고요. 임금 피크제가. 그래서 고용을 연장시켜주면서 대신에 임금을 깎는 제도죠.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쟁점이 두 가지죠. 언제부터 깎을 것인가? 정년을 예를 들어 60세다. 그러면 3년 전부터 깎을 것인가? 뭐 5년 전부터 깎을 것인가? 그 다음에 깎으면 몇 프로를 깎을 것인가? 뭐 20%, 차대 10%, 두 번째 20%, 세 번째 30% 얼마나 깎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노조에서는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소송 붙어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너무 허술하게 해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근로자들한테 불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허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전히 물어보고 이 사건도 제가 또 하고 있어요. 지금도. 퇴직금 선지급의 문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퇴직금 선지급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그 금품의 성격은 뭐냐? 뭔 말이냐면요. 250만 원을 주면서 야 230은 월급이고 20은 퇴직금이다라고 반드시 계약서에 종이에 딱 적어져 있어야 돼요. 금액까지. 단순히 퇴직금 포함됐다는 건 퇴직금 선지급이 아니에요. 일단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이 되려면 계약서에 월급하고 퇴직금이 구별돼 가지고 액수가 특정이 되어 있어요. 먼저. 그랬을 때 이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논의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 임금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전제 하에서 퇴직금 선지급은 무효입니다. 무효다는 거. 그래 퇴직금을 준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선지급된 퇴직금의 금품의 성격이 뭐냐?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니까 230인 거예요. 이제 임금은. 230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줘야 돼. 제대로. 근로자는 20만 원 받았던 거 다시 내놔야 돼. 그래서 근로자는 20만 원 받았던 거 계속 토해내야 되고 사업주는 230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원래 금전채권은 상계라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임금채권은 안 되는데 이 경우에 반까지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가? 사용자가 자기가 줘야 될 퇴직금이 3천만 원이다. 근데 내야 될 돈은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줘야 될 돈 3천만 원의 반튼 1,500까지 상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00은 다시 퇴직금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은 저쪽에 안 주면 소송해서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판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거 너무 많아요. 지금도. 식당이나 작은 회사에서는 이게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안경점 사건, 그 안경점을 그 안경 이거 얻어 쓴 거거든요. 좀 비싼 겁니다. 안경이. 사실상 처음 거기서 주니까 써봤는데 100만 원짜리라나요? 안경이. 근데 안경점 사건 제 순천에 있는 이 안경점을 사건 해줬는데 결국 이제 소송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근로자들이 좀 안 좋아 보니까 그때 월급 수준도 굉장히 많이 쳐졌고 퇴직금 별도로 퇴직금을 매달 주고 따로 또 이체를 따로 해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용자가 계약서를 안 써놨어. 제대로. 종이 한 장만 써놨어도 되는 건데. 그때 보니까 대구에 있는 노무사한테도 컨설팅 받고 여수에 있는 노무사한테도 컨설팅 받았던데 그 종이 한 장이 없어서 사용자가 지금 두 명한테 노동부에서 주라는 돈이 1억이 넘어가요. 내가 계산해 봤을 때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용자를 내가 설득을 해서 또 당사자도 또 설득을 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합의를 시켰는데 이 사장님이 도저히 자기는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억울해서. 억울할만 해요. 그냥 나갈 때 다 또 직원들을 또 그 사람들 바로 옆에다 차려요. 가게를. 원래 안 가. 근데 안경제임이 그렇게 잘 된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진짜 잘 됐더라고요. 참 우리가 세상을 너무 몰랐는데 안경점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거야. 이분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주고 잊어버리라 해가지고 그런데 도저히 내가 그래서 5천만 원까지 5천을 깎아갖고 5천만 원까지 합의를 시켜놨거든요. 구두상으로. 근데 사장님이 자꾸 그냥 힘들어해. 그리고 저쪽에서 너무 과하게 욕을 해. 근로자 쪽 옛날 근로자 쪽에서 자기 반경 500m 내에는 여기 안경점이 못 들어오게 특약을 걸어주라는 거야. 응? 그리고 침범했을 때 위약 벌로 1억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순천이 얼마나 크다고 500m 도심에서 못 들어오면 다 변두리로 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하지 않냐. 응? 양반이 해야지 우리가 합의를 시키지.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원망을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결국 이제 민형사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것도 퇴직금 선지급의 문제인데 아까 퇴직금 선지급에서 그 사용자 쪽이 이기려면은 근로계약서든 어떤 하여간 종이에 임금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특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이깁니다. 이 사건도
매달 따로따로 줬어도 노동부에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좀 과도하게 했어요, 노동부도. 목포 여수 노동청하고 근로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심한 말로요. 네? 못 이겨요, 사용자 절대로. 일단 몇 번 당했거든요. 우리가 사건을 보면 이건 이길 사건, 누가 이길 사건 다 오는데 여수 가면 무조건 손들어요, 근로자는. 근로자가 다 이겨요. 근데 그 전에도 싸워가지고 선고유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옛날에도. 그때도 도저히 근로자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했던 건데 법원에서 선고유예 나오면 아주 잘 나온 거예요. 무죄는 아니고 유죄는 유죄인데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 사건도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싸우면 또 돈 들어가고 이기기가 어렵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줘버리고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해도 이분이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퇴직금 선지급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금품의 성격이 부당이 되니까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뭐 뒤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푼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인데 어디를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공통된 분들이 계시니까 관심사가 공통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요즘 강의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촬영을 5개를 했어요. 전남대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줌으로 요즘 촬영을 하거든요. 컴퓨터 앞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저는 실시간을 안 하고 그냥 동영상을 올려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끝냈다고 촤락했거든요, 제가. 근데 학생들이 계속 한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막 메일을 보내서 제가 못 열어본 거예요. 지난주에 올렸던 강의 2개가 소리가 안 난대요. 화면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열심히 찍어놓은 강의 3개, 그 상태로 찍었으니까 3개도 내가 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강의를 5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12월 20일까지 듣도록. 그게 아마 12월 20일이 월요일 거예요. 21일 날은 시험 보는 걸로. 근데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저 같은 경우는 오픈북 다 해요. 이런 경우는. 오픈북을 다 하고 문제를 내면 이제 활자체, 줄간격 다 정해져요.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서 어디든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서 몇 시까지 딱 보내라고요. 제가 12시에 원래 수업 시간하고 맞춰줘야 다른 애들이 안 겹치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제가 항상 전대에서 강의를 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저는 밖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라 점심때 가서 해부를 해야 다른 일하고 안 겹쳐요.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1시 15분까지 강의를 하는데 시험도 딱 12시부터 1시 15분까지 보는 거야. 그럼 다른 애들이 뭔 말을 못해. 수업 시간에 하는 거라. 뭐 어디가 겹치네 어쩌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문제를 제가 딱 그 시간에 띄워주면 친구들이 보고 답안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냅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시간이 늦으면 1분당 2점 감한다고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원래는 시험만은 직접 보려고 그러는데 워낙 또 코로나가 또 이렇고 또 우리 학생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한 40명이 지금 답을 줬는데 그냥 중간고사식으로 이렇게 집에서 써서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보를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질문 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을 고의적으로 굉장히 지속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요. 네. 3개월 되면 계속 해고하고 또 3개월 동안 해고하고 3개월짜리 계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를 제가 이제 나눠서 할게요. 3개월 딱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보내버린다면 문제도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 비난은 받을 수 있죠. 저기는 왜 사람을 저렇게 물건 쓰듯이 저렇게 단기간 쓰고 주말을 버릴까. 이런 비난은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같은 사람을 3개월 쓰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는 또 3개월 지나니까 연장해주고 또 누구는 보내버리면 그때 또 문제가 생겨요. 다 보내버리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매정하게 3개월이 너무 작고 매정하게 1년 쓰고 싹 보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갱신 기대권도 없고 다 보내버렸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보낸다. 우리 회사는. 예, 그래버리면은 어떻게 언거붙을 뭐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근로자가.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3개월을 반복 갱신했을 때 또 다한테 하거나 일부한테도 했을 때 이제 온 사람이 야 옆에 근로자 보니까 3개월씩 해하고 벌써 3번씩 해하고 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나도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나를 갑자기 이렇게 갱신 기대권이 생겼는데 이걸 쫓아내려면 네가 왜 나를 쫓아내는지 이유를 대라.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 라고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저는 이제 그냥 법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소견이 아니고 법대로 내 소신이 아니고 3년이든 아니 3개월이든 1년이든 딱 계약 기간 끝나면 싹 보내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반복해서 갱신했을 때 또 일부라도 갱신을 해줬을 때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달라붙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주가 너무 등한이에요. 엄밀히는 그 평가 시스템이나 객관적인 물량적인 지표들을 만들어 놔서 나중에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여가 있다. 너 보니까 이렇게 동료들하고 싸우고 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지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를 채용 못하는 거다라고 사실은 증빙을 갖춰야 돼요. 사용자들이.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장님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속 고용 쪽으로 가되 아닌 사람 걸러주는 시스템 이걸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아파트에 이제 생명이 있는데요. 세대수가 좀 적어서 등록을 좀 줄이려고 해요. 이제 한 명은 이미 이제 계약을 했었고요. 또 12월 30일 일자 있고 3월 4일자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분을 줄여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평가 대표의 평가표를 작성해가지고 입에서 해도 상관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가요? 6명이죠. 그럼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5명도 안 된다면 4명까지라면 예고만 해주면 되고 해고의 정당성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6명이다 보니까 예고도 당연히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계약기간 만료는 예고가 필요 없어요. 계약기간 만료니까. 그 몇 번 한 거예요, 그분하고? 5번요. 전부 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오해를 해버렸으면. 예? 이게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오해했고, 이제 인자 온 사람 한두 번 했겠죠. 예, 그래서, 인자 온 사람도 다 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거예요, 이제, 거기는.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도. 몇 번 말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 벌써 많이 한 사람이 5번 했다고 그랬고 적게 했어도 보니까 뭐 한두 번, 두 번, 세 번 막 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는 최대로 나쁘게 보면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고 좋게 봐도 갱신 기대권이 있어. 옆에 사람은 야, 저 사람은 9년째 하고 있네. 나도 열심히 하면 계속 근로를 시켜주겠네. 라고 하는 갱신 기대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갱신 기대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쳐내려면 야 너는 요러고 요러서 나빠서 너는 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단순한 평가표 갖고는 잘 안 먹어줘요. 노동위원회에서 그냥 뭐 동대표가 회의해갖고 이 사람 나쁘다고 점수 한 번 줘본 것 갖고는 인정을 안 해줘요. 현실이. 뭔가 설득력 있는 자료가 나와줘야 돼. 그러려면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어떤 그 민원 소리랄지 뭐 이런 걸 다 뭐 맨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성 있게 형식적으로 하면 다 안 먹혀요 요즘. 예? 현실성 있게 그런 자료들을 구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고도 하셔야 되고 예고의 정당성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정당성을 갖추고 예고를 해야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판단으로는 그 분쟁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잘해도. 좀 세대수가 적은데요. 예. 그동안에 저희 아파트가 70%가 없었어요. 예. 이제 주민들인데 그 세대가 200세대 미만이거든요. 당근 이제 3명이니까 이런 아파트는 2명인데 여기 3명이라고 관리비 차원에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인명을 좀 줄였으면 그래서 이제 CCTV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을 이제 줄이라고 이제 안건을 좀 놓거든요. 근데 또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이 사람들도 되게 자초한 면도 있어요.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자기가 결정해서 이제 그만두신다고 했어요. 그럼 좋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저희가 이제 격리도 없고 또 살기도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두신다고 보면 저희는 제가 이제 필요해요. 저는 이제 좀 기술적으로 그분이 이제 좋아서 여러 가지 그분은 쓰고 싶을 거예요. 네. 예. 이제 또 다른 분은 이제 그냥 나가셔서 싶고 가서 그 다른 분을 설득을 잘 하시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 방법밖에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 노동 무조건 갑니다. 그런 예, 이제 가기가 쉬워요. 예, 가기가. 절대적으로 저희 인원을 줄일 수는 없겠네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해고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법이 고용의 그 어떤 그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예, 이제 대기업이 그래서 막 비정규직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도 진짜 아닌 사람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갑자기 어서 자료 막 옛날쯤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분한테 공고사직이든 65세 이전에 들어왔으면 상관없죠. 들어올 때부터 65세가 넘었으면 안 되고요. 하여간 1호금을 줘요. 이제 1호금 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파트가 1호금 주는 경우를 내가 거의 못 봤단 말이죠. 노동위원회 가면요. 바나마나 그냥 보지도 않고 얼른 주고 합의해서 끝내라 갈 거예요. 한 달치라 주고. 많이 주면 두 달치고 대부분 한 달치 주고 끝내라 갈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려운 걸 어렵다고 말한 것이 답이고 애매한 것을 애매하다고 말한 것이 답이에요. 애매한 걸 확실히 말하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같은 비슷한 사유인데 예. 설비를 담당하는 분이 예. 3년 됐어요. 예. 경쟁 기대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계약기가 만료된 합리적인 사유에 백신 접종을 거부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이제 우리 어떤 또 다른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고용이나 다수인들을 접촉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그걸 빌미로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해고시키기는 현재 분위기로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맞도록 권유를 몇 번 하고 뭔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음성이 이제 막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것만 가지고 바로 해고를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의사라거나 뭐 뭔가 그런 사람이 또 다르죠. 네, 그분이 지금 아까 영선 설비 기사님이라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다른 것들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예, 그것만 가지고는 해고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참 어렵죠, 이것이. 어렵고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우리 내국인 근로자는 별로 없어요. 이제 대부분 코가 끼어가지고 사용자들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좀 봐주라 이러고 있어요. 예? 노동법은 사후에 터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가능한데 딱 터져본 사건은 이제 빌어갖고 양보를 받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한테.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은 너무 똑똑해갖고요. 절대로 자기 권리를 이렇게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계약기간 만료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재계약하고 재계약했을 때 몇 번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 엄밀히는 2번까지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이미 넘어버렸잖아요. 이미 넘었고 그 다음에 고령자니까 그 적용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벌써 몇 번 돼버리지만 판례 법리에 의해서 갱신기대권이 법리가 적용이 될 거란 얘기죠. 기간의 형식은 아니라 손 치더라도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쫓아낼 만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사측의 사정인 거예요. 예? 제가 오직 했으면요, 봉제공장 어떤 진짜 거기도 나쁜 놈이에요. 그 근로자가 아주 나쁜 놈. 제가 오직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 여자 사장을 너무너무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해고를 나한테 시켜주라 해서 이건 도저히 해고를 못 시킵니다. 이 정도 사유만 갖고는 당신은 입장은 알겠는데. 근데 그분이 막 울어 날마다.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했더니 해고를 100번 시켜도 싸 이놈 하는 짓을 보니까 근데 그 드러난 행위가 딱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래갖고 해고는 안 되고 정직 3개월을 때렸거든요. 정직 3개월도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날마다 울고 전화하고 여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막 이게 신경이 예민해갖고 병원 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 봉제 공장 사장인데 근로자는 10명이 대까마까해요. 그래갖고 내가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5명 밑으로 떨어지면 몰라도 방법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사장님. 그래갖고 그 5명 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5명 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달간 최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냥 사유 발생일 이전 한 달 동안 오늘 해고를 시켰으면 오늘은 빼고 어제부터 해갖고 소급해서 한 달 동안 가동 일수분의 사용 연인을 해가지고 5명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했는가 5명, 4명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 달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해고장 난리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4명이 됐으니까 해고 정당성 필요 없죠. 서면 통지도 필요 없어요. 대신 예고는 줘야 돼. 그냥 해고 한 달치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치 주고 아마 해고를 했을 겁니다. 지금 전화가 안 온 거 보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 아파트도 4명으로 만드는 것 말고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해고를 시키기가 어렵고 관리자 입장에 보니까 알겠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자문회사도 있고 저런 사정을 보면 참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노동 세력들이 너무 좀 거세게 좀 집단적인 힘을 발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하여간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아니, 어떻게 한 번 계약서 맺었다고 끝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해고할 수 있어야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게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국가에서 보여주면서 딴 데로 갈 수 있게. 이게 고용의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진 걸 전제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은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기는 쉬우니까 사용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넣어준 측면이 있어요. 사회안전망이 안 될 때. 일본만 해도 퇴직금 제도가 의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일본만 해도. 우리는 퇴직금이 당연한 건데, 일본만 해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월차다, 연차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법의 조문을 보면 다 역사가 있어요, 또 그 조문의 하나하나가. 옛날에 농노들이 봉건 용주 밑에서 일하다가
절대 왕권이 무너지면서 산업혁명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농노들이 바로 근로자로 왔거든요. 가진 것은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돼. 근데 갑자기 잘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해고 예고서 한 달치 줘야 돼. 귀양 예비도 줘야 되고 집에 보낼 때. 그래서 다 그런 조문에 역사가 있어요. 파견도 다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가. 예, 그래서 옛날 그 노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를 보내고 돈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파견이라는 제도도 그 노예를 물건 취급했던 그 시대로부터 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대원칙이. 몇 가지 업종만 가능하고, 기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노동법의 역사가 인권 어떤 신장의 역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사장도 됐다 근로자 됐다 그러는데 너무 한쪽이만 더 너무 이렇게 좀 치우친 측면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추가해서 근무하는 무기직 근로자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계약 만료가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이 특정 연령만 그런 거지 아니 모든 연령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자인 거예요. 물론 이제 고령자들은 아니죠. 고령자들은 이제 55세 이상이 이제 중고령자니까 기간제법이 적용을 안 받죠, 단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단서에 의해서 무기직 전환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엄밀히는 형식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기간제 근로계약서 넣으면 실업급여 줄 거예요. 예. 아까 65세 이전에 들어와가지고 고용보험을 넣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줄 겁니다. 예.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니까 한 달 전에 통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아무 조치를 안 해도 가만 놔둬도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통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면 통지할 의무도 없어요.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 되면 바로 끝나는 것이에요. 가만 놔둬도.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가 이렇게 주는데 고령자가 아닌 경우는 공단에서 태클을 걸어요. 벌써 2년이 넘었네.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안 주더라고요. 예. 그때는 이제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면 또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그럴 때는 공고사직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고사직도 이제 말이 많죠. 공고사직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로자 측에 의한 공고사직이 있고 사용자 측에 의한 공고사직이 있고 코드가 23번 코드가 있고 26번 코드가 있어요. 23번 코드는 사용자 측에 의한 공고사직. 그래서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해요. 지원금 같은 거 못 받아요. 근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는단 말이죠. 23번으로 가면. 23번으로 들어오면 고용청에서 의심을 안고 잘 처리를 해줘요. 근데 26번으로 들어올 때 26번으로 들으면 근로자 측의 원인에 의한 공고사직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들으면 무조건 이제 태클을 걸어, 저쪽에서. 야, 요거 왜 그러냐면 26번 코드로 오면은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고 사용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짜가 다 26번으로 와.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을 해. 그래서 26번으로 넣으려면 둘이 말을 잘 맞춰야 앞뒤가 어긋나지 않게. 어긋나면 안 되고. 야, 네가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너도 살고 나도 살라고. 근로자 측의 원인에 의한 공고사직을 가는 것이고 단순히 말하지 말고 네가 갑자기 노무를 모시다 보니까 지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다음과 봐도 합당할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뭔가 어떤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저쪽이 내 소명을 그 해명을 듣고 의심을 안 하게 해야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파고들어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걸리면 절대 그냥 안 지나간 거예요. 저희들은 한번 물면. 네? 당해보신 적 없죠? 저는 많이 또 해봤잖아요. 실업급여를 가지고 옛날 소장님 건도 해봤는데 오래된 사건인데 그때는 제가 반턴이 이겼어요. 반턴은. 예,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걸 이게 싸우는 것이 최종적으로 세종시 가서 싸우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서도 그때 그 추징하는 금액을 깎은 적이 있어요. 부정수급 일자가 좀 적다 해가지고 이긴 적은 없습니다. 이게 사용자 그 노동청에서 한번 딱 물어버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 안 내놔요. 그리고 여러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맡긴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을 사정을 하든 과장님 잡고 늘어지든 초장이 끝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안 됩니다. 절대 한번 물어버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소장님들 모시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협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회교육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기 전에 이제 호남대 사회교육원, 그 다음에 강주대 사회교육원 그런 쪽에서 강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제가 지금 사무실도 이쪽에 있는 이유가, 대로변에 있는 이유가 사회교육원 그쪽을 내가 하나의 아이템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장님들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몇 시간 정도 했냐면 8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8시간. 그럼 8시간을 하면 전반적으로 강의가 싹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그때 이제 8시간 강의를 하고 저한테 10만 원을 내놔요, 개개인별로. 그런데 출석을 다 하면 고용보험에서 8만 원을 다시 타가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막 제도가 바뀌고 어찌고 하다가 그 전담하는 이제 우리 직원이 퇴사를 해버린 통에 이제 저도 그 일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 소장님들이 굉장히 그 노동법을 잘 나가셨는데 요즘 그 전화 온 거 보면 조금 이상해. 여기다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거든요. 사업장 가서 동대표가 해결해서 회장님이 해결하겠어요. 결국 소장님들이 해결하셔야 돼. 근데 소장님들이 노동법을 전공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기본적인 것들은 좀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거 제 전화번호를 아시고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제때 못할지라도 찍혀져 있으면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